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이끄는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이 SK 본사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K 측은 아트센터 나비의 무단 점유를 방치할 경우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퇴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오늘 승소한 겁니다. 노 관장 측과 노 관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야박하다고 SK를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2회 연속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20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환율 동향을 관찰하는 것으로 제외되더라도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 이어 중국의 이카머스 업체인 쉬인이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쉬인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으로 쉬인, 데이지, 어뉴스타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죠. 쉬인 앱 이용자는 60만 명을 넘어섰고 옷값은 2,000원부터입니다. 질주하던 엔비디아 주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현지 시간 20일 130.78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54% 떨어지며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폭락했던 시스코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엔비디아 거품론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똑똑한 재테크라이프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왔습니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늘 재미있고 유익한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휴가철 우리 특가 로또는 누구의 것입니다. 휴가철 로또. 자, 여름 휴가가 시작됐죠. 마지막 여러 가지 여행 특별 할인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이 항공료에 대한 정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달부터 유류 할증료를 낮춘 주요 항공사들도 국제선의 항공료 할인 경쟁에도 함께 뛰어들게 된 거죠. 유류 할증료. 사실 비행기 사다 보면 유류 할증료가 배꼽이어서 배보다 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구체적으로 유류 할증료는 뭔가요? 네, 유류 할증료, 유류,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값에 대해서 추가금을 받는 게 바로 유류 할증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유가가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기본 운임만으로는 유류비를 충당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사가 유류비 조정액을 소비자와 분담하는데요. 이게 바로 유류 할증료입니다. 네. 그럼 항공사들이 이달에 유류 할증료를 조금 내렸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일단은 국제선에 대해서만 먼저 적용이 됐습니다. 이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5개월 만에 내리면서 최대 2만 원가량 항공권 부담이 완화된 건데요. 대한항공은 2만 1,000원에서 16만 2,400원까지의 유류 할증료를 최저 18,200원, 최고 14만 4,100원으로 내렸고요. 노선별로 봤을 때는 인천에서 칭따오, 인천에서 후쿠오카의 경우에는 2,800원씩 줄었습니다. 인천에서 뉴욕, 인천 토론토는 18,200원이 줄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최저 23,000원, 최고 122만 5,800원에서 최저 26,600원, 최고로는 114만 4,1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유류 할증료 내렸다는 소식은 반가운데 인하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네요. 유류 할증료 인하 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유가 하락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7월에도 이 국제선의 유류 할증료는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7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의 이동 거리에 따라서 추가로 붙는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으로 최저 16,800원, 최고 12만 3,200원으로 최대 2만 원가량 내리고요.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최저 17,800원,
9,900원, 최고 10만 1,40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네, 유류 할증료이나 국내선에도 적용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TA항공 등은 다음 달 국내선 유류 할증도 역시 낮추기로 했는데요. 12,100원에서 9,900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그리고 이스타항공도 역시나 11,000원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네, 유류 할증료 소식 반갑습니다. 사실 유류 할증료 관계가 있는데 항공권 특가 상품, 특별 할인 상품이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요즘 10만 원대 후반, 20만 원대면 동남아 갈 수 있다는데 그런가요? 네, 여러 가지 소식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우선 진에어가 보홀 신규 취항을 기념해서 다음 달 6일까지 보홀 항공권 10% 할인을 적용합니다. 이에 왕복 총액 최저 운임은 28만 3천 원이고요. 탑승 기간은 7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9일까지 국내선 최대 97%, 국제선은 최대 91% 할인의 초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요. 항공권 최저가로 보면 일본 노선은 68,900원, 대만 노선은 7,200원, 중국 노선은 74,400원 등으로 형성이 됐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주요 여행사도 역시나 다음 달까지 땡처리 해외 단거리 항공권을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권 할인가가 뭐 90%도 넘는데 과연 몇 장이나 그렇게 할인해 줄지 혹시 몇 장 안 되는데 이렇게 유혹하는 건 아닌지 좀 잘 따져봐야 되겠어요. 네. 네,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주제는 결혼 페널티 이제는 메리트 될까입니다. 결혼이 메리트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참 결혼할 때 너무 부담이 많은데 그래서 출산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0.7 이하로 떨어지기 직전인데 정부도 출산 대책을 내놓았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었고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그리고 주거를 꼽았고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출산율을 반등시키고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1로 회복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고요. 네, 국가 비상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뭐니 해도 눈에 띄는 게 신생아 특별 공급 같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특공의 기회가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규 출산한 가구는 특별공급 추가 청약을 1회 더 허용하기로 했고요. 지난해 8월에 배우자의 당첨이 이 이력을 배제한 게 이어서 이번에는 본인의 당첨 이력도 배제해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책 발표일인 6월 19일 이후로 새로 자녀를 출산하면 모든 분야의 특공에 한 번 더 청약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독신 시절 청약에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부부가 최대 3차례까지 특공에 당첨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특별 공급 때 중요한 게 바로 무주택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도 조금 완화가 되나요? 네, 전반적으로 청약의 문턱 자체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기존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 당첨 후에 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 거고요. 추가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인 경우에는 청약 통장에 납입액 순으로 당첨되는 순차제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40%, 추첨제는 20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으로 좀 나눠서 볼까요?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혼특강 물량에서 우리가 신생아 우선 공급의 비율을 기존에는 20%였는데요. 이걸 35%로 늘리게 되는 거고요. 이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을 해서 전체 50%로 확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올 12월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등 총 2만 채 규모의 택지를 발굴하고 이 중에서 14,000채를
신혼, 출산, 다자녀에게 우선 공급한다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매년 공급하는 분양주택 중에서 출산 가구 대상의 물량은 기존 7만 호에서 12만 호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출산 가구를 12만 호 이상까지 공급하겠다. 좋은 대책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아이를 새로 낳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한테는 확실한 출산 메리트를 준다는데 그 확실한 출산 메리트가 뭔가요? 네, 공공임대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최장 20년간 그러니까 소득 상한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녀 수가 늘어난 공공임대 거주 가구가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재공급 절차를 거쳐서 경쟁을 뚫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인근의 더 넓은 평형 공공임대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대출 얘기 좀 해볼까요? 신생아 특례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자금 받을 때 소득 기준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조금 완화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부터는 부부 합계로는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이 되는 건데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기준을 2억 5천만 원 이하까지 추가로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대출 기간 중에서 또 아이를 낳은 가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 역시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높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2억 5천만 원 내년부터 정말 대폭 완화되는데 해당자가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이를 보고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또 우리가 스트레스 DSR도 시행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거기다 자산 기준과 주택 가격, 면적 등 기준에는 변화가 없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특공 재당첨 허용 역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번 대책 분명히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요. 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평의 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특별공급 얘기해 주셨고 대출 얘기해 주셨는데 세제 혜택도 이번에 발표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은 혼인 후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 특별세 공제가 도입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이 공제 금액은 다음 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화된다라고 하고요. 1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녀세 공제 금액은 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확대해서 현재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3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55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거기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세액도 현행은 세 자녀 이상에서 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요. 향후 각종 결혼, 출산, 양육 관련한 세제 혜택에서 소득 자산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저출생 대책 총망라됐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뭔가요? 네, 마지막 주제는 요즘 정말 관심이 많으실 만한 주제입니다. 갓비디아 독주에 쏟아진 ETF로 준비했습니다. 갓비디아, 엔비디아 얘기군요. 정말 요즘 주가 상승 놀랍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정점에 달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올 들어서 지금 160% 이상 올랐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얼마 전에 최근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지난 2월 중에 2조 달러를 뚫었고요. 불과 3개월여 만인 이달 6일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제 엔비디아는 시총 기준으로는 결국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왕좌에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핑크빛 시선으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반도체 종목 담은 ETF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국내 ETF는 세제 혜택 효과가 있는데 그런 세제 혜택 효과
없더라도 미국 반도체 ETF 수익률이 워낙 좋아서 인기가 있다는데 수익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113% 급등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미국 비테크 탑7 플러스 레버리지입니다. 이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 상위 10종목으로 구성된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해당 지수에는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113% 이상 올랐다. 정말 놀라운 상승률입니다. 같은 기간 상승률 두 번째 ETF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98.54%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상승률 10위 안에 미국 반도체 관련 ETF는 7개였고요. 모두 60% 이상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 종목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ETF들도 모두 급등세를 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담은 ETF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신한 자산운용의 솔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ETF가 최근에 1개월 수익률 19.5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ETF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각각 26.21%, 17.9% 편입하고 있어서 국내의 ETF 중에서는 두 종목의 합산 투자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브로드컴 단일 종목으로도 투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편입 종목 상위 1, 2위인 두 종목이 최근에 한 달간 각각 46% 그리고 29% 상승하면서 ETF 수익률도 19%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AI 반도체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와 함께 AMD 그리고 브로드컴의 비중이 약 60%에 달해서 AI 반도체의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 장밋빛 전망 계속되고 있는데 투자는 본인 책임으로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엔비디아 거품론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